목수가 집을 지을 때 네 구퉁이에 기둥을 세웁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하나씩 세우죠. 인류의 역사가 오랜데 집을 세울 때는 언제나 이 기본 원칙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둥을 3개만 세우고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 작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에서 3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개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집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기둥이냐? 첫 번째 기둥에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새로운 조미 관계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기둥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에 이름이 또 붙여졌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 3개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고 거기에 평화의 집을 짓고 통일의 집을 지으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 8천만 교회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대답이 그게 뭡니까? 저녁 비싼 저녁 잡수시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으려면 대들보를 반드시 올려놔야 돼요. 근데 대들보를 올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1년하고 지금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기둥 3개만 세우고 아직 대들보를 올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조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는 깊은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하노이 조미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기둥 3개만 세우고 마땅히 올려놓아야 할 대들보를 올려놓지 못했는가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하노이 조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 3개의 기둥에 맞춰서 해결 방안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이라는 이름이 붙인 이 첫 번째 기둥.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 폐기했을 때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이게 트럼프의 첫 번째 기둥에 관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폐기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북도 영변에 가면 핵시설이 있는데, 핵시설 단지가 있는데 그 핵시설 단지에 도대체 몇 개의 시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영변 핵시설 단지에 건물이 몇 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죠.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죠, 당연히. 근데 저는 알죠. 어떻게 아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통일학연구소 소장 24년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 소장 명색이 쓰죠. 무려 영변 핵시설 단지에 390개의 시설이 있어요. 390개. 390 facilities.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국력을 기울여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390개의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했을 때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세우고 싶다는 게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제시한 첫 번째 기둥에 관한 해결 방안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390개를 해체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알아요? 자, 2017년 6월 19일에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난해부터 완전 해체 폐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해체 작업이 언제 끝나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27년 뒤인 2045년에 가야 고리 원전이 해체된다 이 말인데,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보다 훨씬 많은 370개의 핵시설을 다 해체한 다음에야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세우겠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에? 누가 들어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외교적인 용어죠. 왜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 폐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핵 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낸 다음에 그 연료가 냉각될 때까지 4년을 기다려야 돼요. 4년을. 식어야 돼. 너무 뜨거워. 4년을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4년 뒤에 실제로 폐로 작업, 원자로를 폐기하는 작업이 6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원자로를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 남아있는 잔류 방사능을 제거하고 토양을 원상대로 복구하는데 1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27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변 핵시설 단지에는 390개나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한 뒤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트럼프의 계산법은 앞으로 30년이 지나서 2050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참으로 해괴한 계산법입니다. 1964년도에 태어났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래서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그의 나이는 103살이 돼요. 그때 가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조미 관계를 개선하겠다. 103살에 죽은 다음에, 자기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한참 뒤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겠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때, 여기 또 중요해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때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란 말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란 말은 조선 각지에 있는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들을 완전히 해체한 뒤에 조선에 대한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소리인데, 여러분 조선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이 몇 개인지 잘 모르실 텐데 대개 추정해보면 3,000개나 됩니다. 3,000개 관련 시설들이. 조선이 그 시설들을 해체할 일은 없겠지만 그 3,000개나 되는 많은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다 해체하려면 몇 년이 걸리냐? 100년 걸릴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100년. 앞으로 100년 뒤에 제재를 풀겠다는 게 트럼프의 계산법이에요. 앞으로 100년 뒤에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제기한 계산법이라 이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조선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했을 때 조미
평화선언을 채택한다. 이것이 트럼프의 계산법이고 이것이 트럼프의 해결 방안이고 제안이었습니다. 완전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조미 평화선언을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조미 평화선언을 채택하겠다고 하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 평화선언을 채택하자는 말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평화선언을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했을 때 하겠다. 30년 뒤에 평화선언 하겠다. 이게 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하겠다는 소리죠. 평화선언도 사실은. 예.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기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지요. 트럼프가 하노이 조미 정상회담에서 이 세 번째 기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런 해결 방안은 자기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조선은 모든 핵 관련 활동과 새로운 핵시설 건설을 중단한다. 이것은 괜찮아요.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것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요까지는 정답을 맞췄어. 두 번째, 조선은 핵개발 계획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을 허가한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미 오래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국제사찰단이 영변 핵실에 들어가서 사찰한 경험이 있어요. IAEA.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인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조선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게 넘겨주고 핵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한다. 이게 트럼프의 제안이었어요. 미국으로 핵무기를 가져오겠대. 이야. 네? 미국으로 핵무기를 가져오겠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여러분, 미국이 핵탄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는 국가 기밀 사항이라서 공개 안 합니다. 외부에. 다른 그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의 핵 보유국도 자기네가 가진 핵탄 보유량이 얼마인지 국가 기밀이어서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나라와 비교한다면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 2019년에 가지고 있는 핵탄을 군사 전문가들은 150발로 추정합니다. 파키스탄이 150발.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99년에 파키스탄에게 핵탄 실물을 보여주고 핵탄 설계도까지 넘겨주고 핵탄 제조 기술을 전부 가르쳐준 나라가 DPRK예요. 그런 나라가 20년 동안 핵탄 제조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오늘에는 여러분 농구공 있죠? 농구공. 농구 좋아하시는 분, 농구공의 지름이 몇 센티미터인지 아세요? 농구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야. 농구공의 지름이 24cm예요. 예? 근데 지금 조선에서 만든 5세대, 5th generation 핵탄은 극소형 핵탄인데 이 핵탄의 지름은 30cm밖에 안 돼. 30cm면 요거예요. 농구공보다 조금 커.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탄도 작을수록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큰 거는 아무나 만들어. 파키스탄도 20년 전에 큰 거 만들어서 1톤짜리.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디 가져가지도 못해. 너무 무거워서 비행기도 못 떠요. 그거 싫으면. 예. 소형화 할 때
어려운 기술이 동원되는 거죠. 근데 조선은 5세대 핵탄까지 만들었어요. 국소용 핵탄. 지름이 30cm짜리까지 만들었어요. 중량은 200kg밖에 안 됩니다. 폭발 위력은 0.5킬로톤입니다. 이것은 TNT 폭약의 500킬로톤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유홀 트럭 있잖아요. 유홀 트럭에 몇 톤 실려냐면 이사 갈 때 쓰시자 유홀. 적재 정량이 3톤이에요. 거기다가 폭약을 가득 실으면 30cm짜리 그 핵폭약에 버금가는 핵폭발 위력을 갖게 하려면 유홀 3톤짜리 트럭을 167대에다 가득 채워야 돼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쪽에 고도로 발전된 핵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이미 파키스탄에게 그런 고도의 핵 기술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20년 뒤인 지금 분명히 조선은 파키스탄보다 더 많은 핵탄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5대 핵강국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핵탄을 얼마나 보유하였을까? 군사 전문가는 300발로 추정하고 있어요. 중국의 핵탄 보유량을. 미국의 군사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이 있는데 DIA 국방정보국이 2019년 지난 7월 25일에 이런 추산을 내놨어요. 조선이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 이후 1년 동안 핵탄을 1년에 12발씩 생산해 온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발씩. 그런 핵탄 생산 능력을 가진 조선이 지난 1999년부터 23년 동안 쉬지 않고 핵탄을 만들어 왔으니 지금은 계산해 보면 현재 보유량이 276발 정도를 가졌어요. 그거는 중국과 거의 비슷한 양의 핵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트럼프가 조선에 있는 핵탄 300발을 뺏어오는 게 쉬울까요? 중국에 있는 핵탄 300발을 뺏어오는 게 쉬울까요? 둘 다 불가능한 거죠. 네. 불가능한 소리 하고 있었어요. 하노이 회담에서. 말이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었어요. 해괴한 계산법을 내놨어요. 우리를 우롱했어요. 그걸 계산법이라고 내놓은 거죠.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30년 뒤에 만일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평화선언을 채택할 수 있고 만일 100년 뒤에 그가 말한 것처럼 조선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당장 조선에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당장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자, 이런 말을 꺼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 제가 없어서 모르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굴을 붉히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것으로 조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결렬됐던 거죠. 나중에 뭐가 밝혀졌냐면 바로 이 트럼프가 제시한 말이 안 되는 궤변, 소피즘, 궤변이 소피즘이에요. 이런 헛소리에 가득 찬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게 조미 협상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존 볼턴의 농간이었어요. 네, 뒤에서. 그것도 사악한 농간이었어요. 사악한 농간을 부린 거예요. 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미 협상을 파탄시키려는 존 볼턴이라는 사악한 농간꾼을 백악관에서 내보내라, 내쫓아라. 이렇게 신호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죠. 그래서 2019년 4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그 암시적인 표현, 이거 놀라워요. 암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볼턴이라는 사악한 농간꾼을 백악관에서 내보내라는 암시적인 표현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인용합니다.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략.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거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13일 시정연설에서 암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새로운 계산법. 볼턴의 사악한 농간에 넘어간 거짓말과 허위와 궤변과 헛소리로 가득 찬 낡은 계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 이거예요. 다음에 나올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볼턴을 자르라 이 얘기죠. 네, 자르라 이 얘기. 자르라는 말은 뭐냐면 kick out.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8일하고 8월 16일 날 두 차례의 친서를 트럼프에게 보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건 이례적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의 친서를 보냈어요. 그 친서의 내용은 외교 관례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흘러나오는 백악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서 제시했다는 겁니다. 올해. 네,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평양에 오시오 이 뜻이죠.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가 2019년 9월 11일에 볼턴을 전격적으로 잘랐어. 백악관에서 해임했어요. 그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시적인 요구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2019년 지난 10월 5일 저기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톡홀름에서 조미 실무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굉장한 기대를 했어요. 볼턴도 잘랐겠다. 또 평양에서 조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친서 내용을 받았겠다.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올해 안까지 나오라고 암시적인 표현으로 요구했겠다. 아마 트럼프가 거기에 관한 아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가지고 조미 실무회담, 스톡홀름의 조미 실무회담에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북쪽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스티븐 비건이 스톡홀름 회담에 가지고 나온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현 시점이 일어나고 있는 조미 관계의 생생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기둥. 저는 기둥을 참 좋아해요. 첫 번째 기둥,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이라는 기둥에 대해서 스티븐 비건이 스톡홀름 실무회담에 가지고 나온 방안이 뭐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조선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약속하면 요게 들어가요. 약속하면 그 전에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건데 스톡홀름에서 한 발 물러나서 완전히 폐기하기로 약속하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할 준비가 돼 있어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폐기할 준비 다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얘기 했어요. 우리 다 준비됐다. 이제 미국이 아니 백악관이 행동할 차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문제 안 돼. 첫 번째 기둥은. 두 번째 기둥.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입니다. 비건은 스톡홀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약속하면 또 약속이 들어가요. 폐기하면이 아니라 폐기하겠다고 약속하면
조미 평화 선언을 채택한다예요. 여기서 틀어진 거예요. 여기서 평화 선언을 채택한다는 바로 여기서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 선언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받아줄 수가 없냐면 그건 선언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무 규정이 없어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미국이야말로 국제협정이나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하고 무시해버리기 일쑤인데 그런 나라에게서 협정도 아니고 조약도 아닌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평화선언 하진 얘기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싫은 사람들,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화선언이라는 거짓 명분을 제시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네. 그거는 종이장에 불과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 선언인데 뭐. 네. 평화를 합의하는 유형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Peace Treaty, 평화 조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1979년 3월 26일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체결했어요. 1994년 10월 26일에 조르단과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체결했어요. 평화 조약이 분명히 Peace Treaty예요. 2018년 12월 13일 러시아와 일본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어요. 이건 잘 모르실 텐데 아직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협상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북방에 있는 4개 섬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화 조약 다음에 두 번째로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평화 협정입니다. Peace Agreement 혹은 Peace Accords라고 하는 건데 1973년 1월 27일에 체결된 파리 평화협정, 비엔나 워를 끝낸 파리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평화협정이에요. 그다음에 1988년 4월 13일에 체결된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협정.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된 거죠. 두 나라 사이에서. 그리고 소련군이 철수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991년 10월 23일에 체결된 캄보디아 Peace Agreement, 캄보디아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 12월 13일에 체결된 보스니아 Peace Agreement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국제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조약이 아니면 평화협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있는 평화의정서 Peace Protocol 혹은 평화선언 Peace Declaration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봐야 그건 종이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태껏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전쟁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서 평화 선언을 채택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왜?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빈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두 번째 기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기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거기에 표현됐냐면 Peace Regime이라고 썼어요. 네. 평화체제라는 말을 그 조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는 평화체제를 Peace Regime이라고 썼어요.
이 평화체제 레짐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말로 그 말 뜻은 뭐냐면 통치체제 혹은 통치력이 작용하는 체제를 레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레짐을 피스 레짐을 평화 선언으로 수립하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백악관이. 우리는 미국이 평화 선언을 채택하려던 낡은 계산법을 버리고 적어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스톡홀름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저도. 그러나 그 기대에 반해서 미국은 낡은 계산법, 다시 말해서 평화선언을 채택하자는 낡은 계산법을 가지고 다시 스톡홀름에 나온 거죠. 그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조선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스톡홀름에서 비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여기도 약속하면이에요. 약속하면 미국은 조선의 석탄 수출과 섬유 수출을 금지하던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보해 주겠다 이거야. 야, 석탄 수출하고 섬유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버는데 조선에서 그걸 금지시켰잖아요. 에? 미국이 주동이 돼서 금지시켰어. 그래서 달러가 안 들어와요. 달러가 안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선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장 돌아가는 게 힘들어져요. 그거를 노려서 금지시킨 거죠. Economic Sanction against DPRK. 그런데 그 중에서 석탄하고 섬유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왔던 제재를 일시적으로, 그것도 temporarily, 일시적으로 유보해 준다. 야, 이거 참 미치겠네. 이게 사려운 계산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47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2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셨다는 소식을 다 들으셨겠습니다. 아름다워요. 지금은 이제 단풍이 다 지났을 텐데 가을의 금강산은 천하 제일 절경입니다. 풍악산이죠. 풍악산. 이름이 바뀌어져요. 풍악산인데 기가 막혀요. 근데 그 금강산 지구,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는데 10명의, 제가 세보니까 딱 10명의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수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여성이었어요. 네. 최선희 조선 외무성 제1부상입니다. 외무성의 제1부상이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지도에 동행한다? 그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의 언론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로 이게 미국에 보내는 무슨 메시지다, 무슨 암시적 신호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사상 최악의 경제 제재를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매달려서 조선을 괴롭혀도 조선은 끝까지 자력 갱생의 길, 자력 번영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 대상으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금강산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바로 군사분계선 위쪽 아니에요. 그 해금강에 갔더니 보여. 저기가 군사분계선이 빤히 보이더라니까. 금강산이 바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중무장한 병력들이 대치하고 있는 열점 지역, 군사적 긴장이 가장 최고조로 달해 있는 그런 곳이 금강산 지구예요, 사실은. 거기 갔더니 그 해금강으로 가는데 갔더니요, 한 3층 높이의 모래 언덕이 쫙 있어요. 군인들이
듬성듬성이 있는데 그걸 열어줘야 돼. 거기에 철문이 있는데 그걸 열어줘야 우리 우리 대표단들이 그 버스 타고 그 안에 그 해금강으로 갔거든요. 그 모래 언덕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상륙전을 하거나 해안을 향해서 포격전을 벌일 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래 언덕밖에 없어요. 모래 언덕은 대포를 아무리 쏴도 퍼석퍼석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상륙 돌격 차들이 모래 언덕을 못 넘어가요. 굉장한 방어선이에요. 그것을 해군강 가는 길에 쫙 깔고 듬성듬성 철문을 달아놓고 글로 통과하는 거예요. 관광이 됩니까 그게? 그게 관광이 돼요? 그렇게 해서? 누가 가요? 안 가. 중국 사람들도 가보고서 겁나서. 네.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거를 없애고 금강산 관광지구를 건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열점 지역, 군사적 대치 지역인 그 금강산 지구에 평화가 깃들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평화가 깃들지 않으면 모래 언덕을 해체할 수가 없어요. 철문을 철거할 수가 없어요. 금강산 관광지구를 앞으로 3년에서 4년 뒤에 건설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3, 4년 뒤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네.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전협정을 아주 위태롭고 아주 위험한 이 정전협정을 그리고 65년 이상 낡은 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담판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65년 만에 벌어지는 역사적인 담판입니다. 우리 8천만 민족의 장래 운명을 결정지을 담판이고 여러분과 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담판입니다.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조미 정상회담, 바로 그것이 이 역사적인 담판입니다. 평화협정은 바로 그 조미 정상회담에서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평화선언을 채택하자는 제의를 꺼내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갔냐? 여기에 오늘 당면한 정치 정세에 새로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워싱턴 DC의 반평화 세력과 전쟁을 원하고 평화를 싫어하는 세력과 철군을 반대하는 세력이 이 역사적인 담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며 전 세계 평화 애호인들이 지지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을 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기필코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음을 부르는 이 정전체제, 분단체제 아래서 더 이상 살아나갈 수가 없기에 설사 우리의 재산과 생명이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야 됩니다.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트럼프에게 얘기합니다. Sign a peace agreement. Sign a peace agreement. 평화협정 체결하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고 우리의 외침입니다. 고맙습니다.